그날 아침 회사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흰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걸까요? 동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찢어진 봉투 안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 함께 해주세요. 서울중앙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어머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아침에도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하며 웃으시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분명 잘못 배달된 편지일 겁니다. 저는 그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 종일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회의를 할 때도 그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자. 잘못 온 편지라는 걸 직접 확인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병원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사무실이라는 팻말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생각이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싸늘하고 무거운 공기가 폐를 짓눌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독경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곳이 맞나? 내가 왜 여기에 온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때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제 얼굴이 그대로 액자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인매, 눈썹,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까지 모든 게 저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서 있던 상주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상주는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제 어머니? 말도 안 됩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집에 계십니다.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낯선 장례식장에서 낯선 사람이 저를 보며 어머니라는 단어를 내뱉는 걸까요? 무슨 말씀을 저는 이분을 모르는데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주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분명 당신이 맞아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흑백 사진. 거기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영정 사진 속 사람과 같았고 아기는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어깨를 만졌습니다. 아들 늦었구나. 그 목소리는 오래 울어서 갈라진 듯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아들, 저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왜 이 남자의 눈빛이 제 가슴 한구석을 후벼 파는 걸까요? 저는 변명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공허함.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여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뚫어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 나를 기억하니? 하고 묻는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누군가 저를 속이는 걸까? 하지만 이 공기, 이 냄새, 이 떨림,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제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널 찾고 있었어. 평생을.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제 얼굴,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장례식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이곳에 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걸. 향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습니다. 이번엔 더 진하게, 더 깊숙이, 마치 저를 과거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혼란 때문이었을까요? 머릿속에서 과거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3세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집을 나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던 시기였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어야 할 나이였지만 저는 늘 무언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소주 한 병이 들어가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탓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너는 내 피가 아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저 술김에 하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거의 매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날 닮지 않은 거야.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말리셨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며 울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의심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23세 어느 추운 밤,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하숙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벽지가 찢어지고 곰팡이가 핀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선 아버지의 고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방 안 두 개의 요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기 두 명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은 천천히 아기들의 팔찌를 바꿔 끼우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게 그냥 꿈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 의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여만 갔습니다. 하숙방 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정말 제가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걸까?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이 얼굴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 코, 입. 누구를 닮은 걸까? 아버지일까? 어머니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일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숙방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회사에서 과장이 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부모님과는 명절에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집에 한번 들러라고 하셨지만 저는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눈빛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끔씩 그 어두운 방이 제 잠속에 나타났습니다. 두 개의 요람, 바뀌는 팔찌, 그리고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까봐 두려웠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 당신 어머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꿈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이었습니다. 묻혀있던, 잊혀진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기억. 저는 정말로 누군가와 바뀐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이제야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장례식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영정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늦었구나라던 그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헌혈같이 가실래요? 오늘 회사 앞에 헌혈버스 왔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에이, 한 번만요. 전 혼자 가기 무서워서요. 결국 저는 동료를 따라 헌혈버스에 올랐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문진표를 건네줬고 저는 기계적으로 체크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혈액형. 바늘이 팔에 꽂히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피는 정말 제 피일까? 이 몸은 정말 제 몸일까? 사흘 후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민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내일 보건소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상으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신원 확인? 제가 헌혈을 수십 번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질병이 발견된 걸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정민 씨, 주민등록번호가 791218입니까? 아니요. 790418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거기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기록 중복 1979년 4월 18일 서울중앙병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정민 씨와 동일한 생년월일, 동일한 출생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같은 혈액형입니다. 그럴 리가요.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야 많겠지만 문제는 주민번호입니다. 그녀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 분의 주민번호가 출생신고 당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분은 790418, 다른 한 분은 791218로 등록됐는데 병원 기록상으론 둘 다 4월 18일생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는 정확한 건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출생 당시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현 1979년 12월 18일 추정 출생병원 서울중앙병원. 이도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장례식장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 그녀의 이름이 이도현이었습니다. 혹시 이도현이라는 분 어떻게 됐습니까? 공무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표면화됐습니다. 사망신고 과정에서 출생기록을 검토하다가 발견됐거든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란 말입니까?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하시면 명확해질 겁니다. DNA 검사.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세상보다 무거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이름이 정말 박정민일까? 제 생일이 정말 4월 18일일까? 지난 40년이 정말 제 인생이었을까? 주머니 속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인생은 애초에 거꾸로 시작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40년 전 그 병원에서 누군가 저를 바꿔치기 한 그날부터,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 그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지만 제가 찾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도현 1979년생. 이번엔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사회복지사, 교통사고로 사망. 기사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도현 씨는 어린 시절 서울 보람의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성인이 된 후 사회복지학을 전공해 같은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아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했던 이 씨는 지난달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왜 그녀는 고아원에 있었을까? 부모는 어디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우리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을까?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보람의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철문.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혹시 도연이? 아닙니다. 저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이도현 씨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원장님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도연이를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도현 씨가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요.
병원에서 직접 연락이 왔었어요.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부모는요? 몰라요.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대요. 그저 아기만 남겨두고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그 병원이 서울중앙병원입니까?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일어나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도연이 기록이에요. 보시겠어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에 아기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고 빨갛게 쪼글쪼글한 얼굴. 하지만 그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성장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살 말이 빨라짐 5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함 10살, 성적 우수. 그리고 사진들. 학예회 사진, 소풍 사진, 졸업 사진. 사진 속 이도연은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쓸쓸한 게 느껴졌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을 잘 챙겼어요. 자기가 힘들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졸업하자마자 여기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자기를 키워준 곳이니까요. 그리고 원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도연이는 평생 자기 부모를 찾고 싶어 했어요. 왜 자길 버렸는지, 어디 있는 건지 답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도연 씨가 살던 곳을 알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주소를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꼭 쥐고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낡은 빌라였습니다. 3층 끝방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 문 너머에 뭐가 있을까? 또 다른 나의 흔적이 있을까? 관리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품 정리도 안 됐어요. 친척이 없대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북향방.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책상, 침대,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12월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볼펜으로 적힌 글 한 줄. 진짜 나는 누구일까?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글씨체가 제 글씨체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쓴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일기였습니다. 2024년 10월 3일. 오늘도 병원 기록을 찾아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정말 아무도 아닌 사람인가? 2024년 11월 15일.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이 얼굴은 누구를 닮은 걸까? 세상 어딘가에 나를 닮은 사람이 있을까?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이제 그만 찾아야겠다. 평생 찾아도 답이 없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그 다음 날 그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바뀐 아이라는 걸, 어딘가에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걸.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의 방을 나온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진실이라 해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을 찾았습니다. 1979년, 45년 전의 기록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때 기록은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그래도 찾아주세요. 제발입니다. 제 절박함이 통했는지 직원은 한숨을 쉬며 지하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1979년 4월 기록이면 이쪽일 겁니다.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손으로 쓴 분만 기록들, 컴퓨터도 없던 시대의 기록은 낡고 희미했습니다.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79년 4월 18일 출생 기록. 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정민, 또 하나는 이도연이 아니라 이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냥 미상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한 명은 이름이 없네요.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날 담당 의사나 간호사를 알 수 있을까요? 45년 전이면 대부분 퇴직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직원은 친절하게도 당시 산부인과 명단을 찾아줬습니다. 몇 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마지막 한 분과 통화가 됐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1979년에 서울중앙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셨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시죠? 제 이름은 박정민입니다. 1979년 4월 18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다시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맞나요? 직접 얘기합시다. 이틀 후, 저는 한 조용한 카페에서 김순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날 일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제 가슴에 돌처럼 박혀 있는 기억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정전이 있었어요. 정전요? 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병원 전체에 불이 나갔어요.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10분 정도 걸렸죠. 그 10분 동안 분만 실은 암흑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2명의 아기가 거의 동시에 태어났어요. 한 명은 재벌가의 아들, 다른 한 명은 미혼모의 아기였죠. 그래서요? 암흑 속에서 아기들이 울었어요. 둘 다 울어서 어느 게 어느 아기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손목에 채운 이름표가 바뀌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불이 들어왔을 때 깨달았어요. 아기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름표를 채운 후였죠. 왜 바로잡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장이 막았어요. 이미 등록된 일이다. 한쪽은 재벌가고 한쪽은 미혼모다. 어차피 미혼모 쪽 아이는 버려지래다. 그냥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두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원장이 협박했어요. 내가 실수한 거다. 내 면허가 날아갈 거다라고. 전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그 아기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두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저는 입안에서 피맛을 느꼈습니다. 이를 너무 세게 깨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입니까?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과 이도현 둘의 인생은 그날 밤 바뀌었어요. 재벌가는 어디입니까? 강남의 모그룹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다 망했어요. 회장이 사업 실패로 몰락했고 일가는 흩어졌죠. 그럼 미혼모는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이름도 주소도 남기지 않았어요. 출산하고 사라졌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제 인생이 단 10분의 정전으로 결정됐다는 것. 누군가의 실수로, 누군가의 침묵으로 저는 40년을 거짓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미안해요.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당신과 이도현은 제자리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게 누구의 얼굴일까? 박정민의 얼굴일까? 아니면 이름 없는 아기의 얼굴일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저를 더 깊은 미로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김순자 선생님과 헤어진 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제게 진짜 어머니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그 노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 장례식장 방명록을 떠올렸습니다. 거기 적혀 있던 주소를 기억해냈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주말을 기다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주소를 따라 찾아간 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그냥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여기까지 온 걸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가 깊이 굽은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탁한 눈동자.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그 눈이 흔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말을 끝맺기도 전에 노파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들어와요.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앉으세요. 노파가 방석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십니까? 나는 이도현이의 어머니였어요. 아니, 어머니가 되려 했던 사람이에요. 되려 했다는 게 무슨,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 딸이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5년 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혼모가 아기를 버리고 갔으니 입양할 사람을 찾는다고. 우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죠. 이도현을요? 그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가 도연이라고 지어줬죠. 그 애를 딸처럼 키웠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래 키우지 못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에 쫓겨 도망 다녀야 했죠. 그 애를 데리고 다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데려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어서지 못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애는 우릴 원망했을 거예요. 2번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도현은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평생. 가방에서 이도연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언젠가 내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할머니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울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애 왜 날 찾지 않았어. 할머니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주소도 이름도 모르니까요. 내가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 애가 날 미워할까봐. 할머니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매년 그의 생일마다 병원 앞에 꽃을 놨어요. 혹시라도 내 딸이 볼까봐. 혹시라도 그 애가 날 기억해 줄까봐. 심장이 조였습니다. 45년이에요. 45년을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왔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헌혈, 출생기록 중복, 김순자 선생님의 고백,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제가 살았어야 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도연이 살았어야 할 인생을 살았던 거고요. 할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에 그럼 내 진짜 딸은 어딘가에 살아계실 거예요. 재벌가에서 자란 그 아이가 할머니의 친딸일 겁니다. 할머니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의 진짜 어머니는 누구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찾고 있는 답이었으니까요. 박정민으로 살아온 당신 그 부모님은 모르시나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부모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제게 그러셨어요. 내 피가 아니라고. 그럼 진짜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분도 뭔가 알고 계셨을지 몰라요.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와줘요. 도연이 얘기 더 들려줘요. 네, 꼭 오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어머니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절 낳았지만 모르는 어머니, 다른 하나는 절 키웠지만 제 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르는 어머니, 그리고 이도연에게도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를 버렸지만 낳아준 어머니, 다른 하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한 어머니. 우리의 인생은 뒤바뀌었지만 사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머니, 저 사실은 어머니 아들이 아닐지도 몰라요라고 말해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자세한 건 와서 얘기하자.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주말, 저는 오랜만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동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거실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백발이 늘었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왔구나, 우리 아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제가 어머니의 아들일까? 아버지는요? 방에 계셔. 들어가 봐.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앙상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암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단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병원에. 다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아버지가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랐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정민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미안하세요?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고 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했지. 아버지, 사실은 말이다. 아버지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난 알고 있었어. 뭘 알고 계셨는데요? 내가 내 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심장이 멎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어. 내가 태어나고 한 달쯤 후에. 그날 밤 정전이 있었고 아기들이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그럼 알고 계셨어요? 진작부터? 그래.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어. 확인하면 널 보낼까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요? 왜 그냥 키우셨어요? 내가 웃었거든. 네. 처음 안았을 때 내가 웃었어. 아기가 그렇게 빨리 웃을 수 있는지 몰랐어.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아이가 내 피든 아니든 이미 내 아들이 됐다는 걸.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자꾸 불안했어. 내가 어디론가 가버릴까봐. 진짜 부모가 나타나서 널 데려갈까봐. 그 두려움이 술이 되고 화가 됐어. 아버지, 미안하다, 정민아. 내게 상처만 줬구나.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아버지예요. 피가 어쨌든 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고맙다, 아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고등어구이, 20년 만에 함께한 식탁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이도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만남, 출생기록 중복, 할머니와의 대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아들은 어디 있는 거니? 모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찾아야겠구나. 네. 우리 진짜 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봐야지. 하지만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야. 앞으로도 계속. 하지만 그 아이도 내 아들이었어. 한 번쯤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이도연의 장례식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영정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았구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외로웠을 거야. 부모를 그리워했을 거야. 그 시간 동안 나는 따뜻한 집에서 자랐어.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었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내 자리를 빼앗아서. 그리고 고마워. 내가 대신 외로움을 견뎌줘서. 사진 속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넌 잘못이 없어.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기억나세요? 저를 처음 안았던 날. 기억하지. 내가 내 품에서 웃었던 날.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예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 40년간 쌓인 죄책감과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진짜 피보다 진한 건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아, 너는 내가 선택한 이름으로 살아라. 박정민이든 다른 이름이든 내가 행복한 이름으로. 아버지, 그게 내 인생이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이도연의 흔적들. 어느 날 이도연의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할머니가 건넨 것은 낡은 노트였습니다. 이도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가져갔지만 내 마음은 그 아이에게 남아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나는 평생 부모를 찾았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어쩌면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찾을 수 없었던 건지도 모른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것일지도. 다음 페이지. 만약 내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면.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 삶도 내 삶이니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나와 바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는 내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뀐 아이라는 것을, 어딘가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아이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저는 노트 위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이도현, 고마워. 내가 견뎌준 외로움 덕분에 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어. 이제 내가 내 몫까지 살아갈게. 내 이름을, 내 마음을 기억하며. 그 아래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정민. 태어난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온 이름입니다. 40년을 함께한 이름입니다. 며칠 후 저는 보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부모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류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집안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박정민 씨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게 호적 정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생물학적 진실과 법적 현실,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건 제 마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저는 박정민입니다. 40년을 그 이름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 이름으로 살 겁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박정민이에요. 그래, 우리 아들. 저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마다의 이름으로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민. 어쩌면 태어날 때의 이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름으로 울고, 웃고, 사랑하고, 상처받았습니다. 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혼나고, 어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이 이름으로 친구를 사귀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저였습니다.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아니,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도현과 닮은 얼굴. 하지만 이제는 저만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안녕, 박정민.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방 안에, 가슴 속에, 그리고 제 삶 전체에.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실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제가 누구인지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정민입니다. 어쩌면 태어날 때는 다른 이름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곳에 제 생물학적 부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저를 사랑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살아온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제 자리에서 살다 갔습니다. 저는 이도현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뒤바뀌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피는 바뀌어도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진짜 삶을 시작합니다. 박정민이라는 이름으로